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최돈이라고 합니다. 사실 리더스에서 저한테 오늘 발표를 부탁했을 때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앞에 발표하시는 분이 너무 이렇게 이상적인 케이스, 여러 군데 붙으시고 막 SCI 논문도 많으시고 막 이러신 분인데 왜 나한테 굳이 저는 겨우 한 군데 붙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괜찮다고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보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고 이분들이 왜 나한테 굳이 이걸 부탁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뭐 이렇게 앞에 발표하신 최은진 학생처럼 좋은 스택에 좋은 연구 결과를 갖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처럼 간절하게 막차를 타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나마 제가 좀 안 좋은 여건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막차라도 탈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목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내용은 대체로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에 대한 강약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돌파하고자 했는지, 그리고 리더스가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유학을 굉장히 많이 꿈꿔왔었고, 그래서 이제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이제 풀펀딩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본적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이 경제적인 상태가 안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조금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마약이거든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이 학부 다닐 적에 대학원 다닐 적이면 또 선배가 야 피자헛 가자 이러면 좋아 죽고 야 피자헛 가자 막 이러는데 이제 직장에서 돈 벌고 막 이러면 피곤한데 그냥 호텔 가서 브런치 먹을 수 있잖아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돈은 야금야금 써가고 이제 통장에 돈은 스치듯 지나가고 내 통장에 돈이 없지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항상 제가 정신을 차리자, 돈을 벌어서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이어리에 항상 썼던 게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저는 다이어리를 이제 매일 이제 썼었는데 그때 항상 정신 차리려 썼던 게 미국 가자. 그리고 오늘을 제일 많이 썼던 게 오늘을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자꾸 비용 처리하고 오늘 끝내버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뭔가 남겨서 자산 처리를 해서 이 자산을 모아서 내가 몇 년 뒤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꾸준히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제 스스로 암시를 이제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직장 생활 7년 만에 겨우겨우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아메리칸 드림, 난 미국 가서 꼭 내 꿈을 이룰 거야, 미국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야라는 주문을 걸었고, 사실 제가 이제 결혼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와이프한테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갈 거야, 근데 그거 괜찮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난 못합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결국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갈 줄은 몰랐다고. 네. 설마. 시작에 앞서서 결국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이 잘났고 어떤 부분이 못났는지를 이제 분석하게 됐는데, 제가 크게 이제 저희 상황을 보니까 이제 요 세 가지로 키워드를 저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토종이다. 한 번도 해외 어학연수를 가본 적도 없고 대학원생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고 지내느라고 진짜 뭐 영어 공부를 할 시간도 없었어요. 영어학원 토익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토종이고, 제가 예로 토플 스피킹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외워서 말해도 상대방은 제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외국인한테 한번 이제 뭐 일일 코칭에서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어요. 너 뭔 얘기하는지 아무리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이 네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얘기해봐. My role model is Michael Sandel, who is a professor of in Harvard. 모르겠대요. 너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떠들어도 스피킹 시간에 떠들어도 제 점수는 항상 16점, 19점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토종이 겪는 기본적인 핸디캡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늙었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올해 36인데 이 나이에 가겠다 그러니 대학에서 저기죠. 뭐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원한 대학의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됐어요. 우연히 한국에서 이제 만날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왜 이제?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굳이 왜 저를 뽑아주시고도 이 나이에 왜 오면 왜 이제 많이 늙었다라는 게 핸디캡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결심을 했을 때 직장 생활이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65일 중에 178일을 야근을 해요. 365일 178일 야근이니까 학원을 항상 마음에 굳은 마음에 학원을 끊죠. 주말반, 토요일을 막 끊어놓고 항상 학원에는 이제 없는 학생, 이제 그림자 학생 등록은 됐는데 몇 달째 안 보이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공부할 시간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고 강점과 약점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나마 그래도 학부 다니고 할 적에 성적이 좋았던 건 좋은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관계가 좋아서 레코멘데이션 받고 하는데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학연 수납 교환학생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영어 성적을 낼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우려였고, 컨택을 해야 된다는데 밑볼 컨택을 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편지 한 장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장 컨택한다고 메일 보내는데 그 메일 한 장 쓰는데 진짜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이걸 맞나? 한국신문장이 맞나? 이건 오브야, 애시야, 던을 쓰는 거니, 어를 쓰는 거니, 이게 제 발목을 계속 잡는 거죠. 그다음에 늑달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좋은 건 현장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학으로 가게 되는데, 행정학에서 인사 조직 관련 부분들, 리더십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이게 커리어 패스에서 되게 오래 이탈돼 있었다는 게 그분들에게 되게 핸디캡이겠죠. 제게 보시기를 봤을 때 이 학생이 과연 이렇게 오래, 저는 학교를 대학 4년, 석사 2년, 6년을 다녔는데 직장 생활을 7년 했으니까 더 오랜 시간을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얘가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마 저에 대한 의심이 있으실 수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요즘 트렌디한 주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 단일적인 핫하게 연구한다는 주제가 있었지만 그게 7년이 지났으니까 트렌드는 이미 바뀌어 있을 거고, 지금 석사 나오는 사람들과 제가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든 거죠. 게다가 저는 그 당시 이 사회과학 계열에서 SCI 논문은커녕 논문을 교수님하고 같이 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연구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대방이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는 저는 정말 약간 좀 의구심이 많은 학생일 수 있겠다. 직장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을 계속 못 다녀요. 근데 그나마 생각해보니까 퇴직금 계산하는 게 이제 항상 있거든요. 퇴직금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돈이 이제 그래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7년 다녔으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지를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내의 동의를 받고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일단 한번 올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시간과 돈을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근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올인, 24시간 내내 내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토플하고 GRE 쪽에 좀 일단 집중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리콰이어먼트이기 때문에 리콰이어먼트가 안 되면 지원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토플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많이 미니멈이 있죠. 그래서 저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다 디렉터들에게 보내봤어요. 야, 니네 토플이 100점이라는데 110점이라는데 내가 90점만 나와도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디렉터들은 대답이 없거나 아니면 쓸 테면 써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여기 집중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연구 실적이 없다 보니까 SOP라든가 이제 LOR을 잘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타임테이블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고,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이제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닌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제 저녁 늦게 들어올 때까지 이제 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이게 버벌이나 라이팅, 매스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버벌 같은 경우는 특히 모니터를 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친구분들 계시면 라보씨 같은 거는 같이 아이디 사셔서 공유하셔서 보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제가 솔직히 잘하지 못해갖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라이팅에서 제가 보면서 시험을 GRE만 5번, 토플을 한 10번 본 것 같아요. 근데 GRE 라이팅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많이 쓰세요.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토플 쓰시는 것보다 스테파니 템플릿보다 훨씬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잘 썼다, 컴팩트하게 잘 썼고, 애워왔던 템플릿을 되게 잘 썼고, 사례도 잘 썼고, 내가 다양한 사례 서양 내가 존 F 케네디 연설문도 예를 들었고 이만하면 잘 썼다 그랬는데, 양이 적으니까 점수가 3.0 막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는 뭔 말 썼는지 정신없게 막 썼는데 그때부터 한 1.5배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 3.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많이 쓰는 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좀 베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 중에 하나는
유학원이 결국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유학원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 그렇진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셔서 죄송한데 유학원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영어를 잘하시고 내가 충분히 상황을 많이 알고 있고 학교 안에 커뮤니티가 잘 돼 있고 이런데 굳이 왜 유학원에 뭐 적은 돈은 아니니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너는 왜 유학원하고 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가장 컸던 건 이제 사실 시간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 토플을 10번이나 보고 GRE를 5번이나 봤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봤던 교수를 컨택한다거나 사전 리서치를 한다거나 SOP를 준비한다거나 또는 뭐 라이팅 에세이를 준비한다거나 샘플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이 교수님들 찾아뵙고 이제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지금 또 글을 또 써야 되는데 교수님들 중에 자기가 내가 쓸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내가 쓸게 하시는 분은 또 약간 못 믿음직스러워. 저분이 또 어디 써놨던 거를 저장해서 보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고 또는 네가 초안 써와 이런 또 초안 써오는 것도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많이 드는데 나는 아직 토플 리콰이어먼트가 안 돼 있는 거고 GRE는 뭐 법으로 160으로 나와야 된다는데 160으로는 니풍 지금 150대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시간이 없었고 또 하나는 정답이 없어요. 빨리 컨택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내가 빨리 컨택해야 돼요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거는 진짜 뭐 하던 말든 교수님에 따라 다르지. 성격이 급하면 빨리 봐서 시간 좋은 애 뽑으려고 그럴 거고 나중에 보면 천천히 나중에 다 쌓아놓으면 한꺼번에 봐야지 이렇게 하는 교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커뮤니티에서 보조기를 하는 선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쌓아놓으면 밑에 거 먼저 보는 교수가 있고 위에 거 먼저 보는 교수가 있는데 이게 답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니 맨 밑에 그러니까 선입선출 후입선출이잖아요. 먼저 들어오는 거 본다고 밑에 거 보는 교수가 있고 제일 늦게 넣는 거 맨 위에 거 보고 얘 괜찮은데 연락해봐 이런 교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원에 가서 그나마 이제 물어보면 좋은 점은 학교별로 그나마 이제 이전에 수속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별 케이스가 많이 모여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유학원을 선택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간이 부족했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더스역으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시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은 뭐 유학원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직장생활 하시면서 월급 받아보시면 한 달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대기업 다니시고 월급 받으시면 뭐 세전으로 했을 때 기본 뭐 4,500 받으실 거예요. 못 받으시는 분은 한 300 정도 받으시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한 달 동안 일하고 받는 돈이 그 정도인데 신입사원 때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뭐 회식 자리만 잡고 가서 노래방에서 3번이나 치고 복사나 해오고 커피나 타가고 이러는데도 이제 그 월급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편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해줬지만 학교를 리서치하고 뭐 많잖아요. 학교를 리서치하고 이 중에서 나랑 교수가 맞는 교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연락도 해서 네가 뽑니 안 뽑니 물어보고 뭐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학교 리스트를 추리는 것만 해도 이게 며칠 걸리거든요. 내가 지금 GRE 토플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며칠 시간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 여유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리즈너블한 가격에 시간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신에 내가 막차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진짜 그 짧은 상황에 내가 막차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GR이라든가 토플의 기본적인 점수를 갖출 수 있게끔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정보가 잘 확인돼야만 내가 경쟁력 있는 학교,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경쟁력 매력도 매트릭스에서 사실은 이쪽 선택과 집중해야 될 내용은 분명한데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사실 이 객관적인 정보의 베이스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내가 자꾸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돼요. 저는 유학원에 원장님 처음 만나러 갔을 때 그랬어요. 하버드 가고 싶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원도 사실 여러분들 다니실 거고 비교 견적도 해보실 거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 유학원에 이제 H 유학원에 가고 물어봤어요. 내가 형이 이런데 되겠습니까? 된대요. 그때 집이 좀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장학금은 박사는 다 돼요. 이러는 거야. 기분이 되게 좋아서 이래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내가 리더스가 있었는데 리더스 한번 가봐야지 하고 리더스 할 때 간 거예요. 제가 이런데 미국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어렵겠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수석 졸업 때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의미 없어요. 다 이러는 거예요. 연구 실적도 없으시고 점수 너무 낮으세요. 안 될 것 같아요.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오히려 더 저를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게 있으신 거예요. 저는 사실 학부 수석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뭐 석사까지 하고 직장생활 이 정도 있으면서 직장생활 경력이 아주 매니지먼트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점점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나 LOR 잘 받을 수 있는데 교수님들 나랑 되게 친한데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 토플은 뭐 그냥 뭐 미니멈 아니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써보라고. GRE는 요즘 미국 안 본다는 교수들도 많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되는데 원장님이 절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제 오셨어요? 또 뭐 이런 식이고 뭐 영어 공부나 더 하세요. 이 점수 갖고 절대 못 써줍니다. 막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되게 충격을 먹고 집에 가갖고 이제 결국은 고민을 하다가 전화를 드렸죠. 그러면 제가 토플을 2번, GRE를 2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벌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능하시대요. 그럼 점수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간을 사서 결국은 이제 점수를 얻고 방향을 구하는 작업을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어느 학교로 가야 되냐. 사실 저도 이제 리더스하고 6개 학교를 진행했는데 하버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절대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버클리 안 되신다는 건데 쓰고 싶잖아요. 버클리 가고 싶은데 절대 안 된대요. 근데 빠닥빠닥 우겼었어요. 근데 당연히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는데 생각해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버클리가 1명 뽑았어요. 1명. 근데 200명 지원했대요. 근데 거기를 굳이 끼역끼역 쓴 거예요. 그 학교 준비하는 것도 시간도 부족한데 근데 결국은 어디를 됐냐 그러면 저는 안 쓰겠다 그랬어요. 이제 플로리다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플로리다를 안 쓰겠대요. 플로리다 싫어요. 날씨도 더울 것 같고 이럴 거기 별로 좋은 학교도 아닌 것 같고 막 개인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만 보고 있으니까 거기를 볼 리가 없잖아요. 제 전공에서 이제 한 16위 정도 하는 학교가 플로리다인데 저는 10위권 안으로만 쓰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정말 때려가면서 쓰라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플로리다를 썼어요. 근데 플로리다가 이제 제 성적의 좋은 점,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스펙트를 봤을 때 저를 받아주기 좋은 여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더스 영어에서도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나이 든 학생들, 그러니까 좀 직장 생활을 하다 경력이 있다운 학생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클리는 1명 뽑고 예를 들면 뭐 CMU에서 3명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는데 그 플로리다 스테이시 학교가 되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학과에서 10명을 뽑았어요. 근데 10명을 뽑는데 그런 정보는 잘 안 드러나거든요. 제 학생을 알고 있지 않으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학생들이 되게 많을 뿐만 아니라 한인이 3명이에요. 근데 이게 매년 한인이 3명인 거예요. 한국인을 되게 딘이 이뻐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와서 또 직장생활 하다 빠릿빠릿한 애들이 왔으니까 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는 솔직히 거기 내 친구가 사실은 지금 다 끝나고 알아보니까 대학 동기가 거기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급해서 막 준비할 때는 거기 연락해서 야 동기들 중에 나한테 우리 거기 혹시 다니는 애 있냐 이렇게 알아볼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제 뭐 동기가 있는 줄 알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유학원에서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갖고 있고 그 케이스를 바탕으로 저한테 가장 맞는 학교를 레커멘데이션 해주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그 바득바득 우겨서 안 썼으면 이제 지금은 여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누라한테 조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관된 또 스토리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20대 뭐 80의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어서 이제 성과 80을 내는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20을 이제 리더스에서 빨리빨리 선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를 닭달도 많이 해주시고 뭐 SOP 더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여긴 연구 주제 더 들어가셔야 돼요. 학교별로 다시 쓰셔야 돼요. 이걸 계속 체이스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서칭하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정말 끝이 없어요. 이 교수도 좋은 거고 저 교수도 좋은 거고 근데 이 교수 하다 보면 논문도 읽어보고 싶고 이 논문 재밌네. 이 교수님 다른 논문 못 썼나? 자꾸 이제 산만해져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내일 토플 시험도 있는데 뭐 정신 없어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선택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부분의 선택을 선택해서 집중을 잘 하게 되면 나머지 80%의 성과를 내는 데를 이제 결정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게 아까 원장님이 약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는데 일관된 스토리를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CV도 이제 처음엔 제가 그냥 썼는데 엉망진창이거든요. 고쳐주셨거든요. CV도. 근데 이제 CV를 제대로 작성하고 나니까 저의 개인적인 뭐 퍼스널 히스토리라든가 또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SOP라든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LOR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왜 했고 그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흥미로워서 내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직장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어 라는 걸 SOP를 써내려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퍼스널 스토리가 또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거고 같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다음에 이제 LOR 같은 경우도 사실 교수님이 직접 자기가 쓰겠다는 교수님도 있지만 초안을 잡아와봐 또는 요즘 LOR은 어떻게 쓰는지 갖고 와봐 이런 걸 요구하시는 교수님이 실제로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드릴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강조해 주십사를 부탁드리는데 그 강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SOP라든가 그 CV 레주메 관련된 부분들에서 하나의 일관된 목록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 스토리가 한 사람이 글을 읽었을 때 전체 하나가 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각각의 사례들이 다르지만 그 사례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는 얘가 학부에 열정이 있어, 학교 공부와 관련된 경험이 많아, 얘는 그 다음 학부 생활이 되게 성실하게 했어 라고 같은 데를 계속 동일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교수님들이 그 레터 받을 때 이제 혹시 뭐 받으시겠지만 매년 보내시는 교수님들은 잘 하세요. 잘 써주시고 하시는데 뜸삼 오시거나 이제 이분이 막년이 되셔갖고 이제 말년이 되셔갖고 되게 귀찮아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 이제 뽑아가 똑같이 보내시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라는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전체 이런 내용으로 SOP를 썼고 이렇게 CV를 썼는데 교수님이 여기서 해줬으면 하시는 얘기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생활에 제가 되게 충실했고 학부 성적이 되게 높고 수석 졸업을 했음을 강조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교수님 어떤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 들을 때 교수님 이 사건 기억나시죠? 제가 이렇게 하고 교수님 이 책 내시는 데 기여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같이 드리세요. 안 그러면 얘는 되게 성실한 학생이고 학부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쓰기 되게 쉬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드리고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그 책의 내용이 뭐였고 그 책 이름이 뭐고 이런 거를 좀 언급을 해줄 걸 계속 스페시픽하게 써줄 거를 요청을 하시면 좀 더 그나마 남들과는 다른 나만을 위한 이제 LOR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을 마셔야 돼요.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써보고 이제 계속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 야 마음에 드나 봐봐 이렇게 주시거든요. 근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요거 고쳐주시고 이제 그럼 이제 또 가서 같이 앉아서 뭐 하고 이제 또 한잔 마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리더스가 주는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커요. 사실 여러분들 고우에커스에 글 많이 올리는 이제 질문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답이 아닌 경우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답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것도 그렇서 유학 가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뭐 이런 질문을 하든가 아 진짜 초딩 같다. 저도 현재 뭐 글 썼는데 어떤 애가 글을 답글을 정말 찌질한 질문도 올리네요. 뭐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기분이 확 상하는 경우도 있고 답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하물며 이제 뭐 교수 레터 보내고 교수한테 CV 보내고 뭐 연락하고 하는데 5만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사실 그때 좀 되게 많이 신경이 쓰여요. 미국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교수가 어쩌다가 메일 하나 한번 보내서 빨리 대답하고 싶어 죽겠는데 메일을 쓰는데 이 메일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고 이럴 때는 좀 많이 막막하거든요. 그때 이제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실제 교수님하고 앉아가고 레코멘데이션이 왔다고 저를 보여주시더라고. 메일이 왔는데 직장 상사분께서 레코멘데이션 보여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나오는데 캐파시티가 뭐 이러는 거예요. What capacity have you known of the concept? 캐파시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무슨 능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갖고 이거 어디다 물어봐요? 거기서 물어보면 또 찌질하다고 전화해야죠 뭐. 네. 이런 식으로 세세한 거 정말 작은 일인데 세세한 것들 사이에 당황스러워. 이 작성하는데 원서 작성하는데 이 원서에서 이 내용은 뭐지? 이거 나 넣는 건가? 자꾸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거 나 부르면 되는 건가? 뭐 이런 거까지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그냥 전화해서 귀찮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심리적으로 큰 안정이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않으실 거예요. 메일을 보냈어요. 저 진짜 메일 보낸 내용인데 이렇게 메일을 아까 원장님도 보셨지만 메일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써서 보내면 꼭 답장이 와요. 그리고 또 답장이 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매번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내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 있으면 좋으시고 영어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내가 영어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실제로 인터뷰는 안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더라고요. 그 유튜브 주소를 알려달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Hi, my name is Domi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스크립트를 열심히 써서 애웠죠. 와이프가 찍어주고 이제 열심히 또 생쇼를 했어요. 했는데 이 스크립트가 제대로 쓴 건지 안 쓴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또 확인을 또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을 보시면 밤 11시 49분인데 답장을 주세요. 제가 11시에 보내면 계속 갈고 이제 사람 못 살게 구는 거죠. 빨리 답장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 그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이제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6개 쓴 학교 중에 빠떡빠떡 웃겨서 쓴 학교를 다 떨어지고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그나마 이제 학비를 면제받고 이제 그래도 좀 생활비를 좀 받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보험 가입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나서 뒤돌아서 보면 여기 된 것도 진짜 감비덕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학생이 어떤 리서치 익스피리언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연구 생활을 하긴 했지만 논문도 많이 어시스트는 하긴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교수님하고 같이 이름을 학습지에 올린다는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런데다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행정면 공공기관에서 일했거나 공무원이었어야 되는데 일반 직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를 봤을 적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애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런 경력을 매력 있어 하는 학교를 그나마 골라주셨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썼던 뭐 버클리나 인디애나나 또는 뭐 이런 좀 명문의 계열에 있다는 인디애나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에서 거의 2, 3위 정도 하거든요. 계속 5위권 안으로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 버렸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매력적인 학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막차를 겨우겨우 잡아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되게 긴 장정이에요. 시간이 되게 오래 가고 제가 항상 하는 이제 후배들이나 제 친구들이 항상 하는 게 끝까지 가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GRE 유학 준비한다고 시작했을 때 주변에도 같이 해커스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10명이었다면 끝까지 모든 절차를 다 끝내는 애는 진짜 한 4명,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떨어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GRE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토플 한 번만 더 보면 되는데, 근데 그걸 끝까지 한 번 더 보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되게 받아 해서 못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GRE 5번 보는데 뭐 편할 리가 있겠어요. 돈이 몇십만 원이 들어가고 토플을 10번 봤다고 생각하면 저는 ETS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도미노 원싱이라는 책에 나오는 애인데 도미노는 자기가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질 때 다음번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고 공대생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도미노 넘어뜨릴 수 있는 도미노의 크기가 1.5배가 맥스래요. 그러니까 처음 1cm짜리 도미노가 넘어지면 두 번째 넘어뜨릴 수 있는 도미노 크기의 맥스는 1.5cm입니다. 그 다음은 1.5cm의 1.5배 등비수열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넘어뜨리는 5cm짜리 도미노를 넘어뜨렸을 때 결국은 31번째 도미노가 되면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다볼 수 있는 크기가 된대요. 31밖에 안 갔는데. 그리고 결국은 57번째 도미노가 되면 달에 이르는 크기만큼이나 커진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유학을 준비하기 전이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처음 하나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을 계속 넘어뜨리면 되는데 처음 하나를 안 넘어뜨리거나 그 다음 걸 계속 넘어뜨리는 거를 주저하면 결국은 달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달이라는 꿈이 있고 도미노라는 내가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세우고 그 크기를 잘 배열하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1.5배이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으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정렬만 해놓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힘드실 거예요. 저도 제일 힘들었던 게 8, 9월이었던 것 같은데 힘드셨을 때 이 얘기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넘어뜨리는 도미노 그래서 저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못난 놈도 삘삘이한 애도 유학을 가는데 내가 왜 못 가겠니라는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면 아마 제가 저를 사뿐히 들여밟고 힘내셔서 시험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제가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